오늘 연수는 저희 강사지원센터 2차 연수의 두 번째 날입니다. 네. 저희가 계획한 라이브 연수는 오늘이 마지막 연수고요. 네, 마지막 연수인 만큼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연수는 저희가 연초에 선생님들께 설문을 받았을 때 어떤 주제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싶으신지, 혹은 어떤 주제로 연수 콘텐츠가 만들어졌으면 좋을지 의견을 저희가 들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저번 주에 정영민 선생님께서 연수하셨던 인공지능과 에듀테크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재미있게 연수를 해 주셨고요. 저도 너무 잘 듣고, 저도 너무 잘 들어서 학교에서 애들하고 좀 해야겠다 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요구하셨던 게 학생을 위한, 혹은 인공지능 디지털 윤리, 이런 내용들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새 이런 요구가 조금 많아요. 학교 교육 과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디지털 윤리 강조되고 있고요. 그 예전부터 윤리라는 거는 저희가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적이 없었죠. 저희 혹시 선생님들, 저희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초등학교에서 한 주에 도덕 수업을 몇 시간 정도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채팅창에 몇 시간 정도 할 것 같은지. 보통 5, 6학년이 일 주일에 30시간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어 도 도덕을 몇 시간 정도 할까요? 참고로 저는 90 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제가 다닐 땐 2 시간이었습니다. 네. 좀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2 시간, 1 시간, 네,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네. 0 시간 올려주신 분도 계신데요. 0 시간보다는 좀 있습니다. 네. 3 시간 올려주신 분들, 네. 3 시간,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연수 소개할 때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지금 강사지원센터 올해 선생님들하고 계속 저런 단톡방이나 이런 연수에서 만나고 있고요. 저는 현재 청주 남성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진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반갑다는 인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미래체험 강사님들을 그래도 한 4 년째 제가 뵙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이썬 연수 때도 제가 했던 것 같고, 작년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도구 관련된 설명하는 연수도 있었었고, 네, 올해는 네, 본의 아니게 제가 전공을 했던 윤리와 관련된 것을 하게 돼서 더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법적으로 주당 1 시간씩 도덕 교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아이들을 가르쳤던 한 15-16년 전만 해도 2 시간이었는데요. 교육 과정이 그쯤에 바뀔 때 1 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좀 의외죠. 왜 의외냐면, 초등학교는 사실 저희가 설문을 해도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은 교육을 원하시는 부분이 인성 교육이에요. 아마 강사님들께서도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관심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인성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도덕 교과는 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교과 중에 가장 적은 시간, 심지어 창의적 체험 활동보다도 더 적은 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이 인성 교육을 조금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의 접근은 아니고요. 모든 교과, 모든 활동에서 인성 교육이 강조돼야 하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교육의 양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다만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교과 시간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도덕 시간에 학생들의 어떤 사회 윤리적인 지식과 덕을 가르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학생들이 실천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런 습관 형성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혹은 센터에서 학생들을 만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학생들 수업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윤리 교육 요소를 많이 수업을 하셨을 거예요. 가령 학생들을 자료 같은 거 모을 때나 제출할 때 뭐 저작권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을 테고, 아니면 학생들이 자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인공지능 학습 같은 걸 할 때 그런 데이터 올리는 거에 대한 위험성,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제가 학생들을 디지털 수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를 처음에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조금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는 학생들과 함께 어떤 실습을 하면서 윤리적인 요소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실습 사례들, 실습 도구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론부터 해서 다 넣으려면 아마 몇십 시간을 연수해도 모자랄 거라서요. 초등학생 기준으로 했고요.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특별한 어떤 설치 과정이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넣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는 그냥 선생님들께서 PPT만 조금 편집하셔서 수업하셔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총 3 차시 정도 수업 진행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시민의 권리와 역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학생들에게 디지털 시대에 어떤 역량을 기르게 할까? 저는 어쨌든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의 리더가 되는 걸 먼저 큰 주제로 놓고, 그 안에서 '디지털 리더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될까?'라는 식의 전개를 해 보았습니다. 디지털이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삶에서 근 15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게 바뀌었죠. 제 기억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교사가 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 썼던 것 같은데, 그전에만 해도 텔레뱅크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어플로 다 금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 아내랑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사람이 많은 데 갔더니 어플을 통해서 대기줄을 다 서더라고요. 그전에 키오스크로 서는 데도 있었는데, 저희가 방문했던 병원은 아예 회원가입을 하고 어플을 가지고 줄을 서고 바코드를 찍고 하면서,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간호사분들이 진료실 안에만 들어가야 보이고 밖에서는 안 보이고요. 다 기계로 되고 있었고요. 그 외에 교육 분야는 저번 시간에 에듀테크를 많이 보셨을 거고요. 뭐 건설, 의료, 농업 할 거 없이 우리 삶에 모든 디지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요걸 얘기를 해 보면 이 학생들의 수준이 나와요. 학생들한테 본인이 경험했던 디지털 얘기해 보자 하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특정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긴 합니다. 게임이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몇 가지 사례만 나오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로 먼저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이런 포스트잇이나 아니면은 저희 그냥 단순히 칠판만 가지고 마인드맵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잇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이런 거 주제 던져 주고 한 2개 정도씩 쓰게 한 다음에 칠판에 붙이도록 하고, 이제 선생님이 하나씩 유목화를 해서 우리 반은 게임과 관련된 포스트잇이 8개 붙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 부분에 디지털을 많이 쓴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니까 뭐 공부하는 것도 3-4개 쓰니까 우리 부는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게 시각화해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거를 포스트잇에 붙은 걸 선생님이 읽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아해요. 신기하게 한 중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한 6 학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쓴 걸 읽어 준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발표할 수 있게 하면 수업 전개가 쉽게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학생들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좋고 나쁜 것들을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점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생산성이 증가했죠. 선생님들께서도 쓰시겠지만 저는 이제 챗GPT, 제미나이, 퍼플릭시티, 리튼 4 가지 정도를 거의 수시로 쓰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학교 공문을 쓸 때도 예전에는 그냥 썼다면 요새는 문구만 쓴 다음에 다듬을 때도 씁니다. 네.
굉장히 생산성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누가 뭘 부탁해도 이제 무섭지가 않아요. 예. 그냥 생성형 AI랑 같이 하는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있죠. 이런 것들 좋아지고 있는데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딥페이크 혹은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실 때 허위 뉴스, 가짜 정보 이걸로 수업하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가짜일까요? 이거 선생님께서 그냥 뉴스 기사 한 3개 정도 만 하나 그냥 하시고 GPT나 이런 걸로 가짜 뉴스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 고르라고 하면 생각보다 잘 못 고릅니다. 예, 그런 것들 알 수 있게끔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죠.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뭐 역량이라는 거의 뜻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갖춰야 될 뭐 능력 혹은 갖춰야 될 어떤 우리의 지능, 지식, 태도 이런 게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디지털 중심의 어떤 미래 세상에서 자유롭게 여기서 자유가 중요하고요. 정보를 활용 및 이해하며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인권을 여기서 인권이 중요하고요. 보호하고 지키는 동시에 연대를 바탕으로 타인과 협력하기 위한 역량. 네, 요렇게 됩니다. 학생들한테 요렇게 정리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3 가지 정도로 줄여서 얘기를 보통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역량은 크게 3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라는 건 이제 초등학교 6 학년 때 쪼끔 배워요. 어떻게 배우냐면 이 사회 교과서에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의 특징, 우리나라 정치 체제의 특징 요런 것들을 배우는데 거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키워드가 자유입니다. 자유와 경쟁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거를 또 배우기 좋은 나이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근데 이것을 디지털 권리 역량의 가장 첫 번째 역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자유가 되겠고요. 디지털의 생산적 활용, 비판적 평가, 이제 콘텐츠 이용이 되겠죠. 얼마 전에 뉴스 어제인가요? 어제부터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우리 아시아에 있는 네팔이라는 국가에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 어 어떤 정치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뉴스에서 폭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어떤 투쟁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용어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약간 큰 시위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 갖고 그 시위가 왜 일어났는지 봤더니 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X와 같은 SNS를 제한하겠다, 사용을 막겠다라는 조치가 발표되면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서는 그 네팔이라는 그런 사회가 25세 평균 25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의 젊은 사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고 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뭐 왕정이 끝나면서 10 번의 정권이 바뀐 쪼끔 어려운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벌어진 영향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이 자유,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침해됐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요런 것들도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여지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인권이 되겠죠. 디지털 위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량. 이것이 인권이 되겠는데요. 인권은 너무 중요하죠.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부터 시작해 갖고 헌법 1조 1 항, 헌법 1조 2 항 제가 꼭 외우게 하고 헌법 11조 1 항 뭐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것들도 학생들을 매년 외우게 하는 편인데요. 인권이라는 거는 사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시대에서 침해되는 인권은 없는지 요거 좀 민감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주제고요. 꼭 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따로 빼서 해도 좋지만 평소 하시는 수업에서 혹은 이걸 주제로 해서 소프트웨어 수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연대가 될 거예요. 디지털 사회에서 연대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거. 의사소통 능력 혹은 문제 해결 능력에서 꼭 필요한 게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와 인권과 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네, 물론 1, 2, 3, 4학년 같이 좀 어린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 6학년 정도면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초등학교는 대부분 어떤 그런 개념적인 이해를 할 때
사례를 중심으로 해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학생들의 지능 수준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구체적인 사례 혹은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지능을 익히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익히는 것보다 훨씬 쉬운 나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학생들이 쪼끔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슈들이 무엇이 있을까? 8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개인정보 침해나 지식재산 침해, 이거는 이제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걸로 인해서 매년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아마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 불링, 사이버 폭력이라고 폭력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온라인에서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학교에서 많은 문제가 되었던 딥페이크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추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꽤 오래됐지만 디지털 오남용,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거는 매년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어제도 인터넷 뉴스에 2022년 3 월에 음주운전을 했던 가수가 있는데 마치 어제 음주운전을 또 한 것처럼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아 "상습적인 음주운전 범이다."라고 해서 사람들께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기사가 3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던 걸 기자가 다시 내보냈는데 마치 최근 거인 것처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냥 사실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이나 감정이 바로 생기는데 막상 이것이 정정되었다 해도 사실 사람들은 정정된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죠. 이럴 때 발생하는 피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의 얘기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학생들과의 어떤 수업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윤리 이슈 중에 몇 가지만 좀 한번 볼 건데요. 학생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 게 개인정보 침해예요.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어떤 것들까지가 개인정보인지. 사실 모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모든 게 개인정보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요런 것들 일반 정보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생반, 그리고 이 사람의 의료 기록, 그리고 이 사람의 통신 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신체 정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종교적인 성향까지도 다 개인 정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다 꼭 지켜야 된다고 할 수 있죠. 예전에 그래서 그런 영상들 많이 보여줬어요. 그 어떤 미국의 영상이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냥 자기의 집 앞에 사진을 찍었는데 누군가가 그 사진을 보면서 날짜를 확인하고 날씨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주변 풍경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사진 찍은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내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하고도 나눠 본 적이 있고요. 혹은 이제 정부에서 만든 영상들 중에 어떤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이 해킹되었을 때 왜 해킹되었을까? 혹은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문제가 생겼을까 했을 때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3 개로 알 수 있는 개인정보가 몇 개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영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만 검색해도 수십 가지 영상이 나와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올렸던 포스팅했던 그 모든 그 사진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고요.' 보시면 요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SNS에 "여행 간다." 하고 올렸지만 잘 가리지 않으면 이름, 성별 누군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온라인 채팅이나 댓글을 했을 때 특히 인터넷에 댓글 남기면 보통 아이디 같은 게 남아 버리면 그게 누적이 된다면 또 정보 유출될 수 있고요.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링크를 보냈는데 그 링크를 잘못 클릭한다면 파일이 설치가 되고 개인정보 빠져나가는 사례 많이 나오고요. 요새 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부모님들께서 이제 본인들의 자녀들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니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서 물론 지인들하고 나눌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누구든 캡처할 수 있고 누구든 유추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출돼서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다 인터넷 세상에 업로드했다는 사실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쪼끔 생각해 볼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고 요새는 많이 올리지 않거나 비공개 계정에 올리시거나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카카오톡 스토리만 들어가면 정말 많은 자녀들 사진을 볼 수 있었죠. 네, 그런 문화가 조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요런 것들 얘기합니다. 콘텐츠 같은 거 게시할 때 노출되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어른들도 많이 봤죠. 링크 절대 클릭하지 말고. 링크 클릭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그 교육청에 낚였습니다. 가끔 저희 교육청은 한 번씩 이런 훈련을 해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 이렇게 메일로 이런 걸 보내요. 저는 어떤 메일을 받았냐면 "주차 위반 확인하세요."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보낸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 갖고 경찰청에서 '아 내가 또 주차를 잘못했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 갖고 '아 주차를 잘못했나 보다.' 하고 클릭을 했는데 거기에 바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충청북도 교육청 훈련 메일입니다. 귀하께서는 어 부적절한 뭐 링크를 클릭하셔서 오염됐습니다. 그러니 어디 어디로 전화하세요." 해서 그렇게 아예 딱 나왔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수업할 때는 "문자 링크 클릭하지 마라." 하는데 막상 저는 너무 쉽게도 클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고요. 공용 PC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기.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정식 앱 스토어 사용하기. 그리고 누군가 개인정보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알려주지 않기. 요런 것들 학생들하고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게 있습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센터로 연락하기. 그래서 여기 요런 데 들어가 보면 제가 어 느꼈던 거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한 걱정이 돼요. '많이 털렸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요런 것들을 학생들한테는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런 서비스가 있으니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봐라." 요런 거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악성 댓글일 것 같아요. 악성 댓글이란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댓글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 중에 단연코 네 언어 폭력이 높았다. 네 사이버상에서는 사실 언어 폭력이 실제적인 폭력이 이루어지긴 어려우니까요. 언어 폭력이 가장 높았다는 걸 이제 2023 년에 니아 조사에서 드러났고요. 악성 댓글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크다. 신체적 피해 증상으로는 불면증, 두통, 식욕상실, 구토 증세 등, 정신적 피해로는 모욕감, 수치심, 분노 등. 그러니까 학생들 분명히 경험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을 피해가 어떤지 얘기하면 당연히 이런 얘기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악성 댓글이 과연 이렇게 있는다면 과연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떨까?' 그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모욕적인 표현, 비방이 담긴 거.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걸 느끼면 어떨까. 근데 이 부분은 수업하기가 쪼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어른들은 실질적인 사례를 많이 알고 있어요. 저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악성 댓글 때문에 어떤 삶을 마감하는 유명인들도 있고 혹은 악성 댓글 때문에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정말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른들은 사실은 보기에는 어른들은 그걸 보면서 '아 악성 댓글은 나빠.'라고 그냥 여길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그 뉴스 자체가 충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거나 얘기를 하실 때 사례로 사실은 그 연예인들 사례를 들면 정말 쉽거든요. "이런 연예인들 봐라. 이 연예인들이 뭐 악플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어. 악플은 나쁜 거야." 사례되긴 쉬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례 자체가 학생들에게 쪼끔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직접 듣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공감하는 느낌으로 '나한테 누가 이런 글을 쓴다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난다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 약간 역할놀이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감정이입을 쪼끔 하는 식으로 수업을 해야지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서는 쪼끔 드는 거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른들보다 생각보다 더 많이 성장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요. 항상 요거 주의해서 예를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딱 요 정도 예가 좋아요. 이렇게 슬퍼한다.
아니면 이렇게 너무 화가 난다. 요 정도 예만 들면 되고요. 그거보다 민감하고 예민한 예는 들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요런 거 의외로 좋아합니다. 학생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요새 학생들은 자꾸 "증거 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저희 반 친구 중에 저만 이렇게 불러 갖고 선생님 불러서 자꾸 막 뭔가를 녹음해서 들려주거나 녹화해서 보여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친구한테 청소하라고 했더니 너나 잘해라고 해서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녹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얘가 진짜 이런 말을 했어요." 막 이러는데 사실 그럴 때는 물론 청소를 하지 않은 아이도 잘못이지만 그런 거를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퍼져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온라인상의 명예나 훼손이나 모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에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다를 떠나서 최소한의 도덕인 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증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질적인 처벌 대상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 그러니까 이제 악성 댓글들 중에 성적인 댓글들은 쪼끔 더 요렇게 처벌 규정이 따로 있어서 더 예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는 어 어쨌든 학교는 교육기관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가죠. 근데 법률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학교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수많은 법들이 대부분은 행정 지침이거나 시행령 정도예요. 근데 딱 세 가지만 법률입니다. 하나가 초중등 교육법, 저희가 교육하게 되는 근거죠. 과목이나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인성교육법. 인성교육법은 법률이고요. 세 번째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만 법률인데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민감한 게 학교폭력이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민감한 게 또 성폭력이 되겠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사소한 장난이나 사소한 악성 댓글 이런 걸로도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걸 학생들에게 꼭 인지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악성 댓글 예방하는 방법. 누군가 나를 어떤 의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내서 뭔가 나를 좀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부담스럽게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차단하는 거. 그리고 내가 댓글을 안 달리려면 일단 나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스스로 잘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글을 올리기 전에 내가 지금 감정에 치우친 글을 쓰는 건 아닌지, 내가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해서 비방하지 않기. 그러니까 1 번하고 2 번은 악성 댓글을 예방하는 방법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악성 댓글을 받지 않는 방법. 그 3 번하고 4 번은 악성 댓글을 내가 올리지 않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개가 다 지켜져야 되고요. 그거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단톡방 이런 거예요. 학생들은 단톡방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단톡방이 물론 그 안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같이 있다면 관리가 되겠지만 학생들만 있는 단톡방에서는 사실 어떤 메시지들이 주고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항상 올리기 전에 꼭 생각해 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달렸다. 악성 댓글을 누가 내 어떤 게시물에 달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장 좋은 거는 무반응이죠. 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반응하는 거에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무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다.'라는 걸 꼭 알려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면 당연히 증거를 수집하고 그리고 나서 피해가 눈에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 그리고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걸 예방하기 위해 아이디를 변경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까지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어제 오늘 기사였죠? 오늘 기사에 보면은 그 트로트 가수 중에 한 젊은 가수가 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해요. 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5억 정도를 요구받았고 실제로는 그 1억 정도는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협박의 내용을 보아하니 핸드폰에 어떤 그러니까 불법 행위죠. 그 가수가 했던 불법 행위가 찍혀 있는 핸드폰이 있는데 그걸 유출하겠다 해서 협박을 했고 네,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참 요 주제랑 맞는 기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일단은 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어떤 협박이라는 범죄가 생겼고요. 협박에서 이제 금품 갈취까지 가게 된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보면서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봤는데 법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 금전적인 피해를 받던 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 또 많이 달려 있더라라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이런 아직도 악성 댓글이 인터넷에는 많이 달린다. 특히 유명한 인사일수록 많이 달리는데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디지털 윤리 이슈는 허위 조작 정보가 될 건데요. 이거 가짜 뉴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되거나 조작된 허위 정보를 뜻하며 이러한 정보가 생성되거나 공유되거나 전파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죠. 루머라고 하죠. 그래서 과장 광고 혹은 루머, 유언비어 이런 것들에 의해 되며 단순한 오보나 패러디와는 구분된다. 예, 루머뿐만 아니라 과장 광고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저도 가끔 쇼츠나 릴스 같은 거를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보다 보면 저는 프리미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참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사요. 그리고 가끔 속죠. 분명히 성능이 한 100 이라고 생각해서 사면 이제 50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또 화가 나죠. 화가 나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비슷한 과장 광고에 또 당하고 참 저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는 허위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진실인가?' 저희 보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비슷한 것만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입맛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영상들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내가 관심 있는 건 계속 보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다 선동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가끔은 그렇게까지 과장하게 해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인이고 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과장 광고 아니면 루머 이런 것들 분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생들은 과연 그런 분별력이 있는가? 없다고 봐야죠. 학생들에게는 그런 분별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알려주기 전부터 너무나도 많은 정보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아 저런 뉴스 기사를 어디서 봤지?' 하면서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알지? 저걸 어떻게 알지?' 제가 2년 전인가요? 그 유명 정치인들의 밈이 있잖아요. 그런 밈 혹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본의 아니게 만들어진 유행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따라하는 아이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봤을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깜짝아. 어떤 콘텐츠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것들은 요새 학생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어? 내용의 루머와 소문들이 있죠. 그래서 기사 같은 거 보면 정말 저 요새 그런 뉴스 싫어하는데 혹시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누구의 하트 누구 뭐뭐뭐 하다 이런 뉴스 기사가 너무 많아요. 실명을 연예인으로 뭐 거론을 하자면 뭐 기성용 하트 뭐 한혜진 뭐 어디에 나오다 해서 그 뉴스에 상관없는 어떤 남편의 이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어떤 잘못을 했던 거를 앞에 굳이 써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자극적으로 그래서 잊혀질 권리까지 뺏는 뉴스 기사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이 아닌데 언론사랑 비슷하게 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매체. 네. 특히 정치 관련된 것 중에 너무 많죠. 요새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정치 혐오를 만드는 게 아닌가.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학생일지라도 "선생님 1 번이에요? 2 번이에요? 빨간색이 좋아요? 파란색이 좋아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좀 비하하는 언어를 써서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찌라시와 가짜 뉴스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제가 아주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네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 매일이라는 단어는 과장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 인스타그램 혹은 쿠팡, 정말 쿠팡 대단하죠. 어느 사이트에나 쿠팡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잘못 누르면 쿠팡으로 넘어가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과장 광고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딥페이크 사진 영상. 이거는 작년에 정말 중고등학교에 많은 문제가 됐었고요. 아마 지나다니시면서 많은 학교에 플랜카드 보셨을 거예요.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라고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썼던 것 같은데요. 요런 것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 마지막으로 악의적 편집 영상. 악의적 편집 영상도 인터넷에 참 많이 돌아다니죠. 옛날에는 이거를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죠. 이 악마의 편집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들은 거는 케이블 TV의 어떤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서 제일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디지털 윤리 이슈가 해당해요. 그래서 예를 드시기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생각해 볼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왜 생겼나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것. 경제적이 될 수도 있고요. 정치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보면은 사실 미확인은 그래도 봐줄 만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혹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도가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세 가지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이거는 초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지만 그래도 잘 어떤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태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이거를 공유하기 하면서 내가 또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 아닌지 생각해야 되고 행동할 때는 출처 확인하는 거, 그리고 정보의 공신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쪽 입장만 수용하지 않고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온라인 이슈는 디지털 오남용을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고민되실 거예요. 학생들 게임이나 스마트폰 정말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게임보다 재밌는 게 있다면 좋겠지만 그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재미있으니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학생 개인적인 입장에선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이 게임이라는 게 중독적인 요소가 많아서 사람을 의도적으로 그거를 노력하지 않으면 빠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만 그런 건 아니고 쇼츠도 그렇고. 그래서 흔히 요즘 사람들을 다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 학생들하고 정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수목금에 학생들하고 지금 수학여행을 갈 계획인데요. 학생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가면 핸드폰 해도 되나요?"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버스에서 게임해도 되나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합니다. 네, 학습의 연장이기 때문에 국어 시간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사회 시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찍어야 될 게 있다면 사진을 찍거나 조사해야 될 게 있다면 핸드폰으로 조사를 하지만 그 외에 SNS나 게임 혹은
다른 어떤 사람과 무의미한 연락을 주고받는 행동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실망을 하죠. 네. 특히 가장 실망하는 거는 "그럼 잠자기 전에도 유튜브 못 보나요?" 이런 부분인데 예 당연히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지금 하늘이 거의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오늘 집에 돌아갔습니다. 네 학생들이 왜 그럴까? 그럼 그 친구들이 의지가 약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도파민에 취약합니다. 도파민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런 중독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중독이 본인의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중독을 일으킬 때에는 횟수가 중요한데 일단 내가 게임이나 유튜브를 지나치게 오래 본다면 자연스럽게 오남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내가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혹은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콘텐츠에 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정보를 소비하고 있거나 요런 것들이 다 오남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값산 도파민이라고 하죠. 값산 도파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즉각적인 보상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일시적일지라도 즉각적인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아니면 좋은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나의 꿈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상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오래 걸리죠. 그런데 쇼츠 하나 보는 거, 웃긴 영상 보는 거, 내가 지금 빨리 게임을 해서 하는 거 이거는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저희 반은 코드모스라는 그 코딩 LMS 도구를 써요. 그래서 학생들을 코드모스를 통해서 기초적인 블록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나 아침 활동 시간에 하는데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면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자유 시간을 줬을 때 "오늘은 뭐 하나요?"라고 했을 때 "오늘은 하고 싶은 콘텐츠 하세요."라는 걸 주면 딱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하나는 그 안에 펫 키우기라고 있어요. 다마고치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겠지만 근데 그 안에서 다마고치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코딩 문제를 풀면서 다마고치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 안에 게임 만들기 어떤 네. 게임 만들기 콘텐츠가 있는데 그 콘텐츠를 이제 코딩을 다 하면 마지막에 게임이 만들어지는데 거기 마지막에 이제 완성된 게임을 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면은 이제 점수표가 막 올라와 있거든요, 그 모든 유저들의. 그 기록을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그 학생들 집에서 게임하지 말라고 부모님들 걱정하시고 오남용을 걱정하는데 그 반에서 하고 있는 그 활동 안에서도 거기에 의존을 하고요. 혹은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또 수학 학습을 이제 마타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도 문제를 잘 풀고 숙제를 잘하고 하면은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그 보상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거기 또 집요하게 만들어 놨어요. 티어라는 걸 해 놨어요. 뭐 아이언, 뭐 골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브론즈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란 얼마나 도파민에 취약한가. 근데 학생들의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게임과 이런 리터러시를 활용해서 수업을 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취약하다. 네 그런 것들 제가 늘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알려주면 오래 하면 당연히 학습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수면이 부족해지며 사회적 관계가 당연히 악화되고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요런 것들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디지털 오남용을 줄일까?"라고 학생들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보여주기 전에. 제가 그럼 학생들이 다 흔히 할 수 있는 대답들을 해요. 뭐 "시간을 정해서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흔히 하는 시간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용 시간 정하기. 그래서 자기가 정한 규칙은 자기가 지켜야 하니 내가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정한다. 요 규칙 정하기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활동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의 자주적인 혹은 자치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원칙은 지킬 수 있는 것만 규칙으로 한다. 그럼 규칙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른들이 보기에 수준 이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지 규칙을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지킬 수 있는 규칙만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앱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을 하려면 불필요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정리하는 거. 그 두 번째는 균형 잡힌 활동으로 온라인 활동 외에도 독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가족과 소통하기,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네. 요런 것들을 통해서 균형 있는 디지털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더로서 자유와 인권,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연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키우려면 디지털 이슈인 8가지 중에 4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아는 내용이죠. 학생들도 이미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우리 어른들도 많이 아는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이야기를 던져보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이론적으로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1 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네, 여기가 아까 알려드렸던 그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만 치면 나와요. 여기에 들어와서 그냥 유출 여부 조회하기 이렇게 해서 개인 인증만 이메일로 하시면, 네, 인증번호 받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혹시라도 많이 털렸을까 봐 걱정돼서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금방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입니다. 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privacy.기사.or.kr인데요. 여기에서도 내 개인정보가 침해가 됐다면 신고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개인정보 바로 알기, 요런 데 이제 개인정보 종합 포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데 보면은 여기서 내 개인정보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실 때 그래도 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조금 사전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꼭 수업하고 싶다.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조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전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개인정보 포털에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교육 도구도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에 보면 이렇게 온라인 교육도 이렇게 있고요. 신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요. 디지털윤리.kr 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자료가 필요하신데 학생들하고 이제 어떤 이론적인 수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요런 수업에서 '아, 내가 교육 자료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안에 보면 이제 디지털 윤리가 무엇인지 요 사업과 관련된 것도 나오지만 여기 콘텐츠 중에 여기 여기 보면은 교육 콘텐츠가 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쇼폼들이랑 이런 것들이 있고 학생들도 재미있을 만한 이 온라인 그루밍 혹은 뭐 AI 윤리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뭐 초등, 중등 이렇게 맞춰 갖고 검색할 수 있고요. 요런 학생들 재미없을 것 같아도요. 요런 것들은 그냥 학생들도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네, 요런 유튜브 영상들, 네, 그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윤리 수업이 사실 재미가 있기가 어렵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아, 내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다 찾나.' 그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디지털 윤리라는 단어만 기억하시고 디지털윤리.kr 오시면 되고요. 심지어 체험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체험관이라서 혹시 센터랑 가까우시면 요런 데 가셔서 정보 얻으시는 것도 좋고요. 요거는 올해 저도 적어 놓긴 했는데 참여할지는 모르겠는데 디지털 윤리 창작 콘텐츠를 한다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네, 여기 보면은 디지털 윤리 KR 여기에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 누구나 혹시 선생님들까지도 뭐 그림 일기, 포스터, 카드 뉴스, 웹툰 이런 것들을 어 아마 이 사이트가 이번에
작년부터 재작년 이렇게 막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면서 구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윤리 콘텐츠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우리나라 누구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보면은 상도 많이 줍니다. 대통령상부터 해서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콘텐츠 많이 공모전 많이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런 데는 항상 이런 거 참가하실 때는 연도별 수상작 있죠. 네, 이런 수상작들 잘 먼저 다 보시고 요거를 그냥 하지 마시고 노트북 LM이나 이런 걸로 분석하셔서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첫 시간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좀 지루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네, 하나는 디지털, 여기네요. 네, 디지털 시민의 비판적 사고, 그리고 하나는 디지털 딜레마 해서 실습할 수 있는 거 위주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10분 쉬고 물도 좀 드시고 그러고 뵐게요. 생성형 AI 사용 연령 제한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에 따라서 약관이 달라요. 그래갖고 지금 사실상 코파일럿 빼고는 초등학생이 쓰기 어렵지만 조만간 제미나이는 그것이 풀린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챗 GPT는 중학교까지부터는 쓸 수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지금 쓸 수 없다. 그러면은 이런 걸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 제가 그래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투닝이죠, 투닝. 투닝 같은 경우는 학생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투닝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투닝 챗, 요게 이제 챗 GPT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도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거를 실제로 쓰고 있고요. 저희 반 친구들은 이거를 쓰면 제가 이제 학생 관리에 들어가서 저희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교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어떤 걸 써야 될까라고 했을 때 리튼이나 코파일럿 주로 아마 사용하게 되실 것 같고요. 구글 AI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관이 나중에 바뀌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티피케이션 어젠가요? 그저께 아마 이게 올라왔죠. 설티피케이션 트레이닝 중에 제미나이가 올라왔어요. 제가 지금 주소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설티 뭐였던가? 음, 이 주소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요거 지금 제미나이 코스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 제미나이 코스가 혹시 정혜민 선생님 혹시 그 링크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봤어요. 어젠가 봤는데 예,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 갖고 통과를 했거든요. 이게 시험 보기가 되게 쉽습니다. 지금 영어로만 보게 되어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 그 이렇게 눌러서 한국어 번역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열린 거니까요. 시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너무나도 빨리 뭔가 바뀌고 있으니까 불안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뭘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지, 그리고 아니,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바이브 코딩만 얘기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인공지능 영상 만드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지 정말 많이 나와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라 해야 될까? 저도 지금 초등학생들을 가르친 지 16년이 됐고요. 실제 수업은 10,000시간 넘게 했더라고요. 근데 왜 아직까지 전문가로 안 느껴지는지 참
그런 염려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14년부터 했어요. 2014년부터 10년 넘게 했고 올 여름도 거의 주말 할 거 없이 디지털 새싹이나 뭐 이런 걸로 학생 강의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더딘가.' 막 이런 염려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 뭐라도 하는 게 좋겠다. 결국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 1 분만 보여 드릴게요. 저는 아침에나 쉬는 시간에 10 분만 있으면 요 길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은 그거예요. 저는 AI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구글 비즈를 매일 들어가요. 이 구글 비즈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베어3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끊임없이 나오는데 크레딧을 안 쓰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구글 비즈를 매일 갑니다. 매일 가서 로그인을 제 구글 AI 프로로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비오3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나와요. 요 구글 계정에 보시면 제가 제 구글 계정에서 기본 언어를 영어로 해 놨어요. 이게 만약에 한국어면 구글 비즈 들어가면 비오3가 없어요. 녹화 업로드 템플릿만 나오거든요. 이게 한국어 호환이 안 되는데 기본 언어를 영어로 바꾸면요. 여기에 없었던 비오3랑 AI 아바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비오3가 원래 플로우에서 하면은 하나 만들 때 20 크레딧이 사용되는데 그냥 비즈에서 하면 크레딧이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비오3 누르고 그냥 뭐 음 네. 제가 지금 알파벳을 잘 몰라서 대충 그냥 이런 식으로 적어요. 이거 사실은 저 할 때는 그냥 한글로 쓰고 챗GPT나 이런 걸로 번역 맡기는데요. 지금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대충 문법 안 맞게 적었거든요. 얘는 크레딧이 안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속 만들어요 그냥.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리니까 '아 나도 언젠가는 이걸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의 어떤 위기감 때문에 요새 여기에 빠져 있고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끝내진 않고요. 제 그냥 제 요 계정에 그냥 쇼츠로 매번 올려요 유튜브에. 아예 아무도 안 봅니다. 많이 보면 한 1,000 명, 보통 한 100 명, 200명 보는데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요새 유튜브에 워낙 나와 많이 나오니까 영상 같은 거 인공지능 이제 '뭘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학생 수업 더 이상 할 게 없다. 인공지능 수업해야 되는데." 이러면 비즈 괜찮은 것 같아서 잠깐 시켜 드렸습니다. 네 영상 나오는 거 보여 드릴게요. 생각보다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 보면 잘 나오고요. 네. 이 지금 오류 났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수정하면 되고요. 양클릭해서 동영상 저장 누르면 바로 저장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다시 만들기 하면은 다시 만들고요. 그래도 크레딧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 제가 뵐 수 있는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혹시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하실 거 없으신가 해서요. 네. 했습니다. 네 투닝은 저는 유료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웨어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올해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학교 예산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많이 구독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많이 쓰고 있습니다. GPT, 제미나이 다 구독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다 구독할 계획은 없습니다. 1년 정도 그냥 투자 월세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뭐 캔바, 미리 캔버스, GPT, 제미나이에 제가 그래도 한 몇 년 꽤 오랜 시간 금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친구들도 많이 안 만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작년부터 구독을 좀 많이 했고요. 이제 결정을 해야죠. 정착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은 저도 다 사용을 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하고 어떤 실습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에서 실습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학생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자, 기계가 사람보다 똑똑하다. 과연 O, X 뭐가 맞을까?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계가 사람보다 똑똑할까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AI 프로 사용하는 사람들만 배우 처리가 됩니다. AI 프로를 안 써도 비즈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배우 처리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저는 노트북 LM 때문에 AI 프로를 구독했거든요. 노트북 LM을 잘 사용하고 싶어서. 근데 실제로 노트북 LM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비즈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요. 기계도 똑똑하고 사람도 똑똑한데 질문이 멍청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기계가 똑똑한 분야가 있겠죠. 네, 사람이 똑똑한 분야가 있고. 그런데 모든 기계가 모든 사람보다 똑똑하진 않을 거고, 모든 사람보다 모든 기계가 똑똑하진 않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계를 이렇게 맹신하게 될까? 특히 요즘 같아서는 정말 GPT를 너무 맹신하게 되는 우리를 볼 수 있고요. 학생들도 GPT를 맹신하게 되는 제가 로봇과 관련된 학생대회를 9년 정도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참여를 하는데 전국 대회를 운영합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햄스터 로봇이나 아니면 치즈 스틱 이런 걸 가지고 인공지능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합숙 훈련 대회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 운영진들이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GPT로 혹은 생성형 AI 쓰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둘까요, 말까요? 요런 질문을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삶에 생성형 AI가 너무 깊게 들어와 버렸고 그게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쓰면 너무 쉽게 풀 것 같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제미나이 서티피케이션 보여드렸는데 그거 안 풀어도 돼요. 그 캡처해서 제미나이에 찍어주면 제미나이가 다 풉니다. 답을 알려줘요. 물론 근데 웃긴 건 100점은 안 나오더라고요. 한 90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아니 제미나이 시험이라서 제미나이를 써도 상관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걸 제미나이로 풀면은 이거 인정해 주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건 비판적 사고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기계도 똑똑하지만 기계가 똑똑하지 않은 순간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런 수업을 합니다. 자, 뭐 말은 번역 편향 실험이지만 학생들에게 편향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오류를 한번 볼까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들 한번 구글 번역기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구글 번역기에 한번 접속해 볼게요. 네. 구글 번역기에 한번 어딨나? 구글 번역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번역기. 이렇게 하면 구글 번역기가 되죠. 여기서 언어를 이제 편역을 실험할 수 있는 좋은 언어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언어. 네. 인도네시아 언어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칠 거냐면요. 어, 그녀는 의사다. She is a doctor라고 쓸게요. 그리고 그는 간호사다.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의사다. 그는 간호사다.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3인칭에 대한 대명사가 영어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만 인도네시아어랑 터키어는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이 디아라고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아서랑 덕터가 될까요? Dia seorang dokter. 네, 그렇게 Dia 되네요. seorang perawat. 그런데 요걸 다시 복사해 놓고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바꿔볼게요. 인도네시아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선 아까 복사했던 거 붙여볼게요. 아이고, 제가 복사를 안 했네요. 다시 치겠습니다.
또 복사를 하고 인도네시아어를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He is a doctor. She is a nurse. 제가 아까 처음에 넣었을 때 보면 She is a doctor, he is a nurse로 넣었죠. 그 여성이 의사가 있고 남성 간호사가 있다라고 넣었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영어로 번역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처음에 입력했던 거랑 성별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한 4년, 5년 전부터 인공지능 수업을 할 때 그냥 환기시키려고 썼던 거예요. 그 어느 책에서 제가 봤는데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썼는데 사실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 이거 아직도 편향이 이럴까?' 라고 해서 했는데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수많은 강의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편향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거의 저는 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진 바이어스를 강의할 때 이 번역 예시는 정말 많이 쓰는 예시인데 어쩌면 아직도 이 번역 예시가 통하는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학생들은 처음에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요거는 현상을 보는 건 학생들하고 실습을 하면서 '와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선생님들께서는 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써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얘가 도대체 내가 누가 여잔지 남잔지 어떻게 알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거 네. 그죠. 대부분 데이터 편향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자료의 편향성. 근데 초등학생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학생들은 사실 편향이란 말을 잘 이해 못할 거거든요. 심지어 데이터도 잘 이해를 못할 건데 예.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건데 이거 수업할 때 이 이야기를 꼭 해 줘요. 그 어느 날 응급실에 한 아이랑 한 남성이 실려왔는데 굉장히 위급한 상태로 실려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내려왔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내려와서 많이 놀래고 우시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러니까 "아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 아닌데. 아빠랑 실려왔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이의 엄마가 의사라는 걸 얘기해 주면 "아." 이런단 말이죠. 아마 이 이야기 많이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가 데이터 편향을 이야기해 주기가 해줄 때 굉장히 좋은 예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인터넷상의 데이터에 의사가 여자인 케이스보다 남자인 케이스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 이제 데이터 편향 혹은 자료의 편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편향이 반영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인공지능에도 반영이 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윤리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더 많은 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데이터가 많은 건 많은데 많아서 인공지능은 확률이잖아요. 데이터가 많아서 더 많은 확률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데이터 수를 맞추면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편견이 반영되면 인간의 편견이 반영된 결과라면 이건 윤리교육이 들어가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요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편견이 반영됐다. 요거를 예전에는 요렇게 요것만 했는데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예시를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의 나이면 되게 직접 하지만 GPT나 이런 거를 선생님께서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거든요. 그 교육적인 목적 하에서 어른이 하는 걸 보여주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호사 1 명, 의사 1 명 이미지 만들어 줘."라는 걸 이제 생성형 AI한테 시킬 수 있는 거죠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것도 그냥
가, 간호사 한 명, 의사 한 명, 이미지 만들어줘. 이렇게. 그 얘한테만 시키면 너무 하나에만 나쁘다. 편향 생기는 거 볼 수는 없으니까. 재미나이한테도 시켜보고. 리튼한테도. 아이고, 잘못 눌렀네. 이미지를 딱 설정이 아니라. 리튼한테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리튼 이미지 제작. 뭘 해야 되는 거다. 음, 와. 제가 방금 와가 나왔습니다. 응? 안 만들어졌는데? 응? 이미지. 뭐 이상하네요. 네, 제비나이는 잠깐 이상하니까 넘겨두고. 리튼은 제가 와를 했어요. GPT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 이게 재밌네요. 제가 이 영상 요 만들 때만 해도 지금보다 편향이 조금 심했는데 편향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있는데요. 네. 와, 여기 이경순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거는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은 프롬프트를 저랑 똑같이 그냥 간호사, 의사라고만 하셨나요?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면 정말 많은 진일보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 때 이미지를 만들었더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왔었습니다. 리튼에서 그리고 이게 아마 제미나이에서 그리고 이것이 나왔던 게 이제 챗 GPT에서 나왔었는데 얘네들을 보면서 성별이 일단 성별이 다 의사가 남자로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경 선생님 올려주신 게 여성이 의사로 나온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리튼에서 와 했던 게 흑인 이미지 나온 게 처음이었는데 선생님 거는 완전히 반대로 나왔네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것들보다 다른데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이 올리신 거 보면 대부분 남자 의사의 여자 간호사. 그리고 연령도 보면 제일 건강해 보이는 연령. 그리고 또 어떤 편향을 볼 수 있냐면 사람들 체형을 보면 하나같이 건강하게 생겼어요. 저희 일상생활에 흔히 뭐라고 표현해요? 저같이 약간 체격이 좀 크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약간 좀 건강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네, 했는데 일단은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은 적고 그리고 좀 뭐랄까 살이 좀 쪄 있는 사람도 이미지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안경 쓴 사람도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흑인이나 동양인, 히스패닉은 더더욱 보기 힘들고요. 이런 것들이 그죠. 이게 또 갖고 이걸 어떤 편향이 있을까? 갖고 그런 것들을 또 GPT한테서 물어봐도 돼요. 여기 또 이미지, 성별, 나이 편향이 있는 것 같아. 또 어떤 편향이 있을까 한번 물어보면 네. 정말 많은 편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 이런 게 이제 고정관념이 근데 처음에 이런 생각 없이 만들면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올려서 보신 사진들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 보면서 학생들하고 편향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결국에는 온라인상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넘겨짚지 말고 요, 요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편견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열린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슈 중에 딥페이크도 있었죠. 네, 코파일럿 이미지까지 좋습니다. 이거 학생들하고 수업하실 때 이런 편향 발견하는 거 하시면 재미있게 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공통적으로 다 나와도 연세가 있으신 여자분에 대한 사진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렇지 않은데, 그죠? 딥페이크도 이제 이슈가 많이 돼서 학생들 체험할 수 있는데요.
딥페이크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잠시만요. 딥페이크 사이트를 채팅창에 한번 넣어 드릴게요. 채팅창. 네. 요게 아마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카메라를 지금 줌 미팅에 쓰고 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하나가, 예, 두 개의 카메라가 다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했네요. 비디오 다시 사용하고, 여기 한번 하시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내 얼굴이 합성이 돼서 나와요. 네, 얘는 사용하지 않고 꺼버리겠습니다. 내 카메라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카메라 누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딥페이크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음. 요 학생들하고 체험해 보면 그냥 재미로 할 수 있어요. 재미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은 try new prompt 하면은 예시가 몇 개 있어요. 뭐 감옥에 갇힌 사진, 아니면 이렇게 왕자에 앉아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해서 그냥 재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문구를 학생들하고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딥페이크는 뭐 위험하지도 않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고, 이거를 그냥 공유해서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건 뭐 어떤 뭐라고 표현하나요? 범죄적이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인공지능을 조율하기 위한, 조정하기 위한 어떤 우리는 이런 의논의 과정, 아주 심도 있는 의논의 과정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경험이 어떤 AI를 사용할 때 우리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딥페이크를 얘기하면서, 사실 딥페이크가 범죄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딥페이크라고만 하면 어떤 범죄 혹은 그런 영상물이라고 보지만, 사실 딥페이크가 무조건 불필요하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딥페이크가 요렇게 영화나 게임을 제작할 때 정말 많은 제작비를 줄여줄 수 있고요. 역사 같은 거 재현하거나 아니면 언어 더빙 이런 거 할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위험성, 가짜 뉴스 제작, 그 명예훼손 혹은 뭐 이런 것들에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를 한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딥페이크 같은 거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또 사진을 보면서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요것도 제가 선생님들께 카톡방에 한번 주소 한번 넣어 드릴게요. 채팅방에 주소를 한번 넣어 드릴게요. 한번 해 보시겠어요? 얘가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찾는 거예요. 얘는 인공지능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실제 찍은 걸까요? 저 채팅창에 보고선 제일 먼저 올라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R, 페이크라고 생각하시면 페이크. 예. AI일 거다라고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페이크로 해 보겠습니다. 얼마큼 자신이 있으신가요? 보니까 페이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페이크 비율이 높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퍼펙틀리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베리로 할까요? 알이 한 번씩 나오는데, 예, 이렇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입니까? 다시. 이건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페이크예요. 네. 페이크입니다. 그래 갖고 맞췄대요.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거 저는 잘 못 맞추거든요. 근데 잘 맞추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그림자, 요 그림자 방향, 여기 해가 이렇게 비치는데 여기는 지금 그림자가 없네요. 이런 그림자 방향 이런 거 보고 맞추시더라고요. 그 이미지를 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페이크일까요? 리얼일까요?
아, 이번에도 페이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페이크인데 제가 보기에도 좀 어색한 것 같은데 페이크로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은 거의 R이라는 말씀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분. 거의 베리로 가겠습니다. 아이, 이거 한 번 더 베리가 확실합니다. 아, 이 사진 리얼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사진보다 합성 같은데 리얼이라고 하네요. 아, 왜, 그 요런 것들 보면서 사실은 이거를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구분하기 힘들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얘는 페이크일까요? 리얼일까요? 아, 네. 이번에도 페이크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 아까 그래도 R 비율이 그동안 것 중에 가장 높습니다. 페이크로 가고, 얘는 그냥 지금 R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보통으로 선택해서 페이크로 해보겠습니다. 학생들하고 수업하실 때는 학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 요거 하셔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최종 추측. 아, 이것도 실제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 이렇게 많이 틀립니다. 이거를 저 사실은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저희 와이프랑 이거 했었는데 그때 와이프랑 하면서 이거 되게 쉽네 하면서 했는데 오늘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 뒤에 배경들이 선명합니다. 네, 이런 요령들이 있으시면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하실 때, 네, 좋겠네요. 네, 이런 것들 가지고 학생들하고 하면서, 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딥페이크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영화나 게임 제작과 같은 장점이 있고 역사 재현하거나 언어 떠본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는 목소리도 해당됩니다.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딥페이크는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가 제작될 수 있고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사기와 범죄 등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학생들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학생들은 그냥 선생님들께서 어떤 이런 실습을 하실 땐 그냥 실습을 푹하게 풀어 두시고 실습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한두 번의 수업으로 학생들이 갑자기 없던 디지털 윤리가 생긴다거나 갑자기 뭐 윤리적인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는 누구도 하지 않죠. 다만 요런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을 해 보면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무조건 맹신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맹신하는 챗GPT도 편향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역시 편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딥페이크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혹은 소비자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학생들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딥페이크 아까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만들기 하면은 너무나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수업을 굳이 해서 굳이 알려주는 게 아닐까?'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학생들이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름에 예전에 뉴스에 정말 많이 나왔던 게 여름에 빈집털이 관련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왔다. 아니면은 뭐 거울 같은 걸 이용해서 우유통으로 문을 땄다. 그러면 이런 뉴스 기사가 정말 많은데 그럴 때마다 꼭 나오는 지적이 뭐냐면 모방범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방범죄가 일어난다라는 지적이 따라오는데 딥페이크 같은 경우도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할 때 이거를 정말 학생들이 추호도 모방을 할 것 같은 어떤 염려가 된다면 사실은 고런 실제로 딥페이크를 만드는 실습보다는 그냥 딥페이크를 구별하는 거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학생들하고 선생님들께서
게임을 창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수준의 수업을 하셔서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업을 하실 때 윤리를 다루시는 거라면 이제 딥페이크 사용하는 거. 사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저희 선생님들 그 어플 뭐 스노우나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사람의 얼굴 막 센서링 해 갖고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걱정되죠. 저는 최근에는 그 AI 관련된 뭐 티처블 머신이나 머신러닝 포 키즈, 뭐 엔트리, 뭐 스크래치 아니면은 엠블록 뭐 이런 수업을 할 때 안 하게 된 수업이 얼굴 인식하는 거는 이제 안 해요. 그 제 개인적인 염려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저장이 어딘가는 된다.'라는 그 염려가 돼서 예전에 처음에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참 신기해서 했는데 최근 몇 년 한 2년 됐나요?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얼굴 인식하는 수업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커리큘럼 만들 때도 손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물 인식 같은 건 해도 인식 기술은 알려줘야 되니까 얼굴 인식은 잘 안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떤 그 교사가 아니면 이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그 가이드만 확실하게 있으면 학생들한테도 쉽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속이지 않기, 출처 밝히기. 요거는 정말 중요하죠. 저 학생들 수업할 때 저희 발표 자료 만들기 많이 시키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은 거의 모든 발표를 캔바로 하는데 출처 없으면 탈락입니다. 출처를 무조건 밝히게 하고 있어요. 네. 요런 것들이 되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네. 도덕 수업의 꽃이죠, 꽃. 딜레마인데요. 딜레마 수업은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그 트롤리 딜레마 아시죠? 그 2010 년대인가요? 그 2010년 초반, 2000 년도 후반 이제 하버드를 강타했던 그 마이클 샌델의 저스티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됐던 게 이제 트롤리 딜레마인데 그 트롤리 딜레마가 사실은 어떤 도덕 수험의 어떤 핵심이 돼 버렸죠. 그전에만 해도 학스 사람의 어떤 윤리, 도덕은 어떤 덕에 관련된 거였어요, 덕.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나라 뭐 갑자기 성리학 얘기를 하자면 성리학에서의 그 성이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서 선비들이 그것만 평생 연구하셨는데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는 덕만 연구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었는데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었죠. 사회가 빨리 바뀌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좋고 나쁨의 문제에 사람들이 더 직면을 하게 됐고 학생들에게도 사실 보편적인 선이나 보편적인 옳고 그름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안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차별과 편견을 만든다.'라고 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시대가 되어 있고요. 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지는 학생들도 잘 체감하고 있고 우리 어른들도 잘 체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윤리를 이야기할 때는 결국엔 딜레마로 종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딜레마란 무엇인가? 그냥 우리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거죠. 이 복잡한 세상에서 둘 다 선택을 할 때 둘 다 좋거나 둘 다 나쁠 때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전 세상은 아주 간단했어요. 한쪽이 옳으면 한쪽이 나쁘다. 오른손잡이는 옳은 거야. 왼손으로는 왼손잡이는 고쳐야 됐죠. 그래서 왼손으로 밥 먹으면 혼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니고 있는 운동 동호회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탁구 동호회를 나가요. 일 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거기에도 왼손잡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용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저희 이제 탁구장에 저보다 한 20 살, 10 살, 20살 많은 형님들이 왼손잡이를 삐꾸잡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왜 그런 단어가 생겼을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표현해요. "아 형이 삐꾸잡이라서 네가 치기 힘들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뜻을 알아듣는데 쪼끔 걸렸어요. 그 왼손잡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어떻게 왼손이 나쁠 수가 있나.
근데 그런 세상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옳고 그름이 확실하고 누군가가 정해져 놓은 선을 지켜야 살아야 됐는데 이제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렇게 돼버리면 세상이 너무 발전할 수 없으니까 세상은 완벽한 선이나 완벽한 악을 원치 않고 분화되어 있는,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가치관은 옳고 그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옳은 걸 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남에게 강요하지는 않고 강요할 수 없는 세상이 돼 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대부분의 상황이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 중에서 고르거나 나쁜 것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걸 고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거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뭘 골라야 되는가. 그래서 참, 그렇죠.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선거철만 되면 도대체 누굴 뽑아야 되는가. 이 딜레마가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기술이 발전하면서 AI와 기계가 정말 좋아지게 됐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 이게 참 딜레마인데 학생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뭐 대표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같이 해 볼게요. 자, 어느 선택을 해도 완벽하게 좋은 결과가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학생들한테 인식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근데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다가 저래도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가정은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가정은 하지 않고 그냥 하인지의 딜레마, 예를 들면은 하인지의 딜레마 가처럼 아니면 트롤리 딜레마처럼 꼭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학생들이 좀 얘기할 때 말장난하려는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 아까 제가 악플 얘기했을 때처럼 무대응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딜레마 수업이나 토론 수업을 할 때 요 나이 때면은 주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일 확률이 높은데 말장난으로 뭔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딜레마 설명을 줘야 되는데 자꾸 웃기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수업이 방해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도 수업하실 때 보면 말로 한 번씩 딴지 걸거나 말장난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그때 무대응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대응하고 요새는 긁기라고 표현하죠. 선생님이 나 때문에 좀 긁힌 것 같고 이러면은 정말 신나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일단은 진행하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딜레마랑 토론 수업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장난하다가 웃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진지하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딜레마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자.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유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편리해지는데 우리가 이런 거 구별 없이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잘 판단해야 된다. 자, 선생님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제가 예를 몇 개 드려 볼게요. 아래의 단어들 제가 네 가지를 뒀습니다. 생명수, 이거는 사람의 목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명의 생명, 두 명의 생명, 3명의 생명, 4명의 생명. 생명수, 그리고 사람의 나이, 그리고 이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 그리고 동물을 내가 잘 보호하는지, 요런 단어들 7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래도 다른 거보다 중요하다 생각되는 단어들이 있으면 한번 세 가지만 골라 보시겠어요?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채팅창에 한번 써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가지고 온 7개의 예를 보시면 아, 이 강사가 오늘 뭘 실습을 갖고 왔는지 대충 아마 아실 것 텐데요. 이렇게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딜레마 상황에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일단 학생들한테는 요런 걸 하셔야 돼요.
이제 학생들을 많지 않으니까 요 고른 이유가 뭐니?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동물은 약하니까 더 보호해야 되죠. 그리고 친구보다는 가족이 중요하죠. 그리고 어린 사람일수록 보호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정말 그걸 우선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실습을 합니다. 자, 실습은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모럴 머신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실습을 할 수 있어요. 모럴 머신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거 선생님께서 학생들하고 상의해서 하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제가 링크 넣었는데요. 상의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각자 하라고 한 다음에 결과 보기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럴 머신인데 영어로 되어 있지만 언제든 번역할 수 있으니까요. 이 한국어로 번역하기 하면은 다 학생들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트롤리 딜레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인 자동차가 두 명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보행자 다섯 명이 있는데 이 중에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결국에 인공지능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분명히 모든 상황에 대한 학습이 될 텐데 얘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학습해야 되냐. 이게 이제 딜레마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여기 보면은 사실 그림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왼쪽에서는 직진을 하면 요 사람이 이제 여기 해골 모양 있죠.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요. 이분을 이렇게 돌리면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또 봐야 돼요. 여기 요약 보기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요약 보기 눌러보면 비만 남성. 이분은 지금 무단횡단하고 있는 비만 남성이에요. 이분은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건너는 운동선수입니다. 갑작스럽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냥 두면 이런 것도 선택지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두는 거고, 이거는 굳이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우, 둘 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신호도 잘 지킨 사람보다는 신호를 못 지킨 사람, 이렇게 하겠죠. 근데 사실 됩니다. 모럴머신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모럴머신이 그쵸.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나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해서 기피하는 의견은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하면은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따가 모럴머신이 아닌 것들하고 비슷한 것들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하고 다 하진 않습니다. 다만 딜레마를 얘기할 때 이런 상황 한두 개는 보여줘요. 그리고 이 얘기하기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 정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택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요거가 한 질문 13개 있는데 각각 보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결과만 보여드리려고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 볼게요. 요렇게 클릭을 해서.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 정보 수집보다도 요런 거를 이제 요 부분을 학생들하고 보려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거리가 있어서 보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선택을 했더니 나는 요렇게 이 운동선수를 가장 많이 살려줬구나. 나는 사람보다는 동물을 많이 희생했다. 그리고 근데 요게 이제 나 보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게 기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항상 학생들하고 보면서 이게 정답이야, 저게 정답이야는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현실이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이렇게 어렵다. 사실은 딜레마 수업은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렵다까지 알려주는 게 저한테는 목적이에요.
왜냐면 학생들의 그 도덕 발달 수준이 사실 콜버그라고 하는 그런 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윤리학자가 있는데 인간의 도덕성 단계를 6단계로 구분해 놨는데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사실 1단계, 2단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학자의 이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전체적인 공리를 생각하는 수준도 안 되고 그러고 인류애는 당연히 안 되고 뭐 인류애는 사실상 뭐 대부분의 성인도 어렵죠. 학생들이 그래도 도덕성 발달을 해야 되고 이 복잡한 사회에서 윤리적인 생각을 쪼끔이라도 하려면 이 단계에서 학생들의 단계에서는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을 해야 된다가 결론이 돼야면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택했으니까 네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돼." 이런 수업이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아 너는 동물보다 사람을 중요시하구나. 너는 대단해." 요렇게 결론이 나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덕성이 어떤지가 결론이 나와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 평균이 네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수업을 해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걸 하려고 수업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잡한 생활일수록 더욱더 대화와 타협을 해서 찾아가야 된다. 그게 어느 방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을 해야 된다가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말고도 제가 이렇게 마이 굿니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이트냐면 모럴 머신은 그래도 누군가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굿니스 같은 경우는 $100로 어디에 쓰면 좋을까? 약간 요런 거예요. 요런 질문들. 그리고 내가 나에게 $100가 있다면 여기 요 지역별로 몇 명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요런 것들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모럴 머신하고 비슷하지만 그 모럴 머신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이나 혹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을 때는 요런 걸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라스트 헤이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요것도 마치 멸종 위기에 처한 곳에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거예요, 이 공간. 어떤 공간이 있다면 이 고릴라를 위해서 현재 사용하게끔 그냥 둘 건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소를 둘 건지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500 명에게 혜택을 줄 건지 아니면 비둘기에게 줄 건지 혜택 받는 수가 생각보다 크죠. 요런 식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제가 여기 마지막에 넣어 놨어요,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모럴 머신은 학생들하고 이제 대화와 토론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을 하고요. 그거를 다른 개념으로 요새는 마이 굿니스나 라스트 헤븐, 마이 굿니스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요런 걸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학생을 위한 디지털 윤리 수업이었고요. 이거 외에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강사 지원 센터에 한 가지 더 올라갈 건데요. 아마 제가 올릴 영상의 주제는 수업 노하우 전달 연수, 그러니까 15년 차, 16년 차네요. 6년 동안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했던 제가 아직은 수업이 완벽하지 않고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만 점점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얻게 된 노하우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연수 자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선생님들께 물론 저보다 수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수업 노하우 영상 우리 강사지원센터에 우리 수석 강사 선생님들 수업 노하우 연수 영상도 나중에 올라올 텐데 저 또한 그걸 보고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더불어서 저도 하나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정영민 선생님 저번 주 강의했던 영상 그리고 또 교육학에 대해서 우리 강사님들께서 교육학에 대한 요구가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만드신 것도 해서 총 이렇게 2차에는 두 번의 라이브, 두 번의 녹화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 뭐
오늘도 2시간 정도 연수 들으시면서 소중한 시간 사용했지만 그 2시간에서 선생님들께서 한두 가지라도 꼭 필요한 걸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연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연수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패들렛이나 올려주신 것들 제가 꾸준히 보고 또 답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네. 티처블 머신 엔트리 얼굴 인식은 이미지 학습한다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엔트리나 티처블 머신은 그래도 개인정보 이용 뭐 약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엠블럭이나 이런 건 예전에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용 약관이 없네. 그러면 일단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새는 이 업체들이 잘 보관을 해도 유출이 될 수 있는 세상이라서 제가 그냥 굳이 안 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어서요. 네. 환경 문제 저 정말 얘기 많이 합니다. 학생들한테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인공지능을 쓰는 거지. 우리가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낭비가 되고 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전기세와 그 냉각시키기 위한 차가운 물들 그거 엄청나다."라는 얘기 저도 늘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연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출석 연수 마지막 거 꼭 참가해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